독서, 논술, 국어. 세 단어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단어들이죠. 헷갈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두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오늘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논술, 국어. 저는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독서부터 살펴볼 텐데, 독서는 정보 획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보 획득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들어서 이해하는 것도 있고, 또 라디오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영상 매체가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자, 유튜브도 대표적이고요. 또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독서도 있습니다. 독서는 보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자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예를 들면 청각을 사용하거나 시각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감각적 방법이라면 사실은 두뇌를 사용하는 좀 더 지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 중에 다소 차원이 높고 또 그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 독서겠죠. 독서광들 중에서는 지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지적 능력이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독서를 강조하는 게 그만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실제로 뇌과학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독서하는 활동 중에 우리 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전두엽, 소뇌, 측두엽 여러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활성화된다. 자, 그래서 두뇌가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처럼 독서라는 활동은 단순히 정보 획득 방법이면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두뇌를 움직이게 하고 발전시키는, 두뇌를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정보 획득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논술인데요. 논술, 자,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에 가서 하게 되는 일들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오실 거예요. 아이들이 일단은 한글을 떼고 혼자 책을 읽게 되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뒤에 찾아오는 일들은 책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되는, 발표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또 발표를 하다 보면 친구들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토론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질문을 하게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들을 글로 적거나 아니면 남을 설득하는 어떠한 행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처럼 책 읽기가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저는 논술이라고 부릅니다. 논술을 좁게는 에세이라고 생각해서 글쓰기라고만 이제 좁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사학이라는 과목. 자, 수사학 뭡니까? 남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 또는 어떤 말하기의 방법을 훈련하던 학문이죠. 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또 어떤 감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 호소력.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대로 쓰지는 않지만 학교 생활 등을 통해서 직접 배우고 익혀야 되는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학습 방법이자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비교를 해볼게요. 독서라는 말과 같은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각 교육, 아니면 강의를 듣는다든지 정보를 보통 받아들이는 과정, 인풋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논술은 프로세스의 과정들, 즉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작동시키는지의 과정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읽기뿐만 아니라 생각하기, 그 다음에 토론하기, 그 다음에 발표하기, 그 다음에 글쓰기, 특히 발표와 글쓰기처럼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말을, 글을 써낼 수 있는지, 자, 이런 영역들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는 게 바로 논술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논술은 객관식과 다르다. 객관식과 다른 주관식이기도 하고요. 서술형과도 다른 논술.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융합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글쓰기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논술과 함께 사용되는 구술, 논술은 글로 쓰는 것이고 같은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까지 우리 예를 들면은 대학 입시의 면접 시험 등에서 활용되는 구술 능력이 바로 논술과 직결되어 있는, 관련이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칼로레아 과정, 그러니까 IB 과정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이제 이런 논술식 교육이 강조된다. 객관식이나 서술형보다는 좀 길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글로 할 수 있는 토론이나 논술형 글쓰기가 강조된다는 거겠죠. 자, 이 독서와 논술의 관계 잘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바로 국어 영역인데요. 자, 국어는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독서 그리고 논술보다도 좀 좁은 영역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지식, 교과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구술 언어와 달리 문자로 되어 있는 국어, 즉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 내용은 일상의 언어와는 다르게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즉 맞고 틀린 것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독서나 논술에 비해서 정답성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제풀이식 학습과 굉장히 잘 맞아져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국어의 영역은 크게 보면 세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문법,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독서 영역, 감상 영역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과학 혹은 문학이 아닌 폭넓은 일반 지식을 다루는 설명문, 논설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영역이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국어의 대상이 됩니다. 학습의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단순히 국어 실력만 좋다고 해서, 문법 실력만 좋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 어쩌면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문학, 비문학의 영역과 여기 있는 문법의 영역이 어쩌면 구별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은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또 최근에 국어시험, 수능 국어시험에는 이 문법 영역이 따로 선택 과목으로 제시도 되기 때문에 그 문법만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독서 혹은 논술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국어가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 논술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독서나 논술에서 국어에 도움되는 것들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국어의 전 범위를 다 포괄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문법, 그리고 또 문제풀이, 정답형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독서나 논술에서 가르치지 않는 좀 결이 다른 종류의 학습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학습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의 독서,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의 논술, 그리고 그런 지식을 활용한 이후에는 특정 분과 학문에 있어서 그런 배움의 지식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험 과목인 국어, 교과목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독서, 논술, 국어를 준비해야 될지 제가 그 마인드를 조금 잡아드렸으면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첫 번째는요, 각각의 시기에 집중하라입니다. 독서를 할 때는 독서에 좀 집중하시고요. 논술이나 국어적인 문제의식은 좀 뒤로 밀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독서, 논술을 한다고 해서 국어를 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독서를 할 때는 독서에서 갖춰져야 될 핵심적인 영역, 예를 들면 독해력과 배경 지식, 그리고 여러 영역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획득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두뇌 발전의 과정과 더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때는 암기해야 되는 특정한 지식, 예를 들면 국어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강조하거나 동시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지나치게 빨리 문법적이거나 암기해야 되는 어떤 특정 지식이 그걸 공부하면 내가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은 효능감은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길러져야 했을 독해력, 그리고 사고력, 그리고 이런 독해 과정에서 우리 어떤 뇌와 지능이 발달돼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경험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독서에 흠뻑 빠지는 시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시기가 길게 확보될수록 좋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독서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냐? 사실은 독서는 평생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본격적인 논술 그리고 국어의 단계로 도약 변화를 겪기 이전 시기까지 그것을 충분하고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 좋다. 결코 이게 늦는 게 아니라 깊게 만드는 과정, 즉 독서를 깊이 있게 한다면 논술과 국어 공부에도
반드시 그 시기별 과제들을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독서에 힘을 줄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독서는 저는 처음에는 넓이를 추구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있는 독서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학습 만화라든지 다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데 사실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잡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 어떤 지식과 정보의 큰 체계 안에 갇혀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원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은 물리, 더 크게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큰 체계 속에서 그 원자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러한 지식의 체계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냐? 저는 좋은 책들을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일종의 도서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은 뭐냐면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을 체계적으로 꽂아 넣을 수 있는 지식의 어떤 책꽂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체계가 잘 잡혀있는 친구들일수록 나중에는 암기해야 되는 지식을 던져주더라도 그게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혼동되지 않게 잘 정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독서는 가급적 편식하지 말고 균형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물론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어떠한 책들에 대해서도 기꺼이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독서의 자극들이 균형감 있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논술의 시기가 있어요. 논술의 시기는 또 국어의 시기와 조금 구별이 되는데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학습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독서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인강으로 받아들이나 아니면 내가 책을 읽고 받아들이나 아니면 내가 듣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나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받아들인 지식 정보를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해낼 것인가. 자, 이 과정에서 논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와 비교해보면 잘 아시냐면 바로 객관식 시험과 비교해보시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객관식 시험은 사실 놀랍게도 내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고를 확률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주관식, 서술형, 나아가 논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없으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학 일기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이 수학 일기를 쓰게 하는 이유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는 풀었지만 이 수학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근본적으로는 수학, 국어, 영어 할 것 없이 내가 백지 위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얼만큼 적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흔히 백지인출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습법인데, 자, 공부법 이론, 즉 인지심리학 등에서 설명하는 학습 방법 중에서도 매우 효과가 높은 학습 방법입니다. 자, 이처럼 논서술형으로, 즉 내가 생각한 것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지식을 나만의 언어로 풀어 정리할 수 있는가. 따라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초등학교 시기나 중학교 시기인데, 초등학교 시기 때 사실 이 논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량 하나하나를 학교에서 요구해요. 대표적으로 글쓰기, 과제가 나오고 발표하기, 또 요새는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지만 또 토론의 시간들, 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활용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논술 교육이 바칼로레아 제도 등이 도입되거나 아니면 고교 학점제 등이 도입되면서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텐데, 그만큼 학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 토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습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어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어 고유의 영역을 반드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독서와 논술과 구별해서 따로 특별히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독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감상 능력을 키울 수는 있지만 선지에 나와 있는 문학 개념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국어 문제 풀이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답을 골라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또 비문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념어라든지 지식의 체계, 영역들에 대한 배경 지식, 스키마는 많이 쌓을 수 있었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킬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문학의 경우에는 개념어 학습,
자, 비문학의 경우에는 제시문 독해와 빠른 분석형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하다. 또 문법의 경우에는 아예 별개죠. 자, 본격적으로 국어 문법을 학습하는 것은 중학교 시기 때부터입니다. 근데 중학교 시기 때 배웠던 국어 문법이 결국 고등학교 시험에 거의 대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부터 국어 문법의 기초를 탄탄히 놓아야 할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문법을 잘 하지 못해도 물론 독서나 논술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논술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국어 문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내신 시험이 조금 빡센 지역의 경우에는 국어 문법 문제를 수능 문제보다 어렵고 까다롭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습을 하실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은 국어 문법의 경우에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해도 평생 동안 그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금세 까먹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를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어 문법이 어떠한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의문, 그 다음에 뭐 통사,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형 사례들, 뭐 아니면 중세 문법, 뭐 중세 국어 문법과 같이 여러 가지 영역들을 목차처럼 하나의 체계로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체계의 세부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체계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국어의 문학과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학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시가 있고 소설이 있죠. 원문과 산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작품이 있고 현대 작품이 있다. 자, 이런 체계를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또 현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배경들, 예를 들면은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문학들, 고전 문학들이 있고 그 이후 문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화기, 그 다음에 뭐 한국전쟁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과정, 그리고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별 문학 작품들의 특징을 하나의 체계로서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지식의 체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연과학의 체계, 자연과학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물화생지 네 과목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좀 친숙하고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으니 그 영역의 지식의 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공부할 필요도 있겠고요. 경제학 하면 일단 어떻게 해요? 수요 공급 곡선부터 떠올라야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에 대해, 시장의 원리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개념이나 용어들, 기회비용이나 아니면 외부 효과, 아니면 게임 이론, 뭐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을 그 지적 체계 안에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문학도 영역별로 지적 체계를 잡아가며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독서 영역 어떻게 공부한다? 넓게 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게 읽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의 경우, 자, 이것을 단순히 말하기, 토론하기, 그리고 또 글쓰기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종합되어 있는 하나의 지식 활용 능력으로서 무엇보다 받아들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학습 방법을 배우는, 공부 방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자, 마지막으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룬 독서와 논술과 별개의 영역, 앞에 있는 두 영역으로 커버되지 않는 국어의 고유 영역들, 문법, 문학, 비문학의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럼 이 시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독서에서 논술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때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논술에서 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때는 또 뭘 해야 되는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선행학습이 필요한 시기, 즉 수월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전에 미리 예습해야 되는 수준이 어떠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 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독서, 논술, 국어 어느 한 꼭지도 놓치지 않고 학습의 완전한 구성들을 이뤄가시는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